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저 한 10명 생각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세션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 세션 제목은 정글 커리큘럼으로 시작하는 코드 최적화입니다. 원래는 수료생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가지고 다른 주제를 하려 했었는데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단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흐름대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임용식이라고 하고요. 크래프톤 정글 1기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엔진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입니다. 혹시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 무슨 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테크랩 분들 있잖아요. 그 테크랩 분들이 공부하는 거 하면서 월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뒤에 설명할 것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엔진팀에서 그래픽스, 그러니까 렌더링 파트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게임이나 3D 쪽에 관심 없는 개발자 아니면 3D 프론트 이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쪽 작업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3D 장면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짠 하고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저 모든 물체들이 수많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들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GPU한테 주면은 GPU가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또 그냥 삼각형만 저렇게 그리면 와이어프레임만 저렇게 나올 거니까 그 삼각형에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될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시내 조명, 물체, 재질 이런 걸 기반으로 각 삼각형, 표면이죠. 그 삼각형들이 어떤 색을 가져야 되는지 GPU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메쉬 색깔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인 장면을 위한 렌더링 기법들, 예를 들면 그림자 그리고 구름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영화 느낌 나게 포스트 프로세싱 먹이고 톤 매핑하고 그런 기능 자체를 구현해주는 사람들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게임 프로그래머들이나 아트분들이 열심히 게임을 만들겠죠, 예쁘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끊기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게임 잘 못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한 씬에 간단하게는 수십만 개, 복잡하면 한 1000만 개 이상의 삼각형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모두 그려내야 됩니다. 얼마 만에? 16.6ms 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삼각형 그리는 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Q 누르면 이즈리얼 스킨 날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상태 처리까지 그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죠. 또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성능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발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벌어가는 3년차 주니어 엔진 게임 개발자의 경험 공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튜토리얼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새로 배워가시는 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친절한 설명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도메인에서 다 쓸 수도 없을 겁니다. 또 정글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이론적인 부분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모르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이 발표에서 소개를 못 드리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예시가 C++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C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C 스타일로 예시를 작성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C++로 되어 있어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정글 하시는 정도면은 충분히 보자마자 로직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PPT도 별로 안 예쁘고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계신 모두는 이걸 다 하셨거나 아니면 과정 중에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이 과정 진행하면서 CSAPP나 OSTP, IT 같은 책들 보면서 찾아보고 코드 짜고 하셨을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컴파일러, 어셈블리,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머리로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손끝까지 와 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CS 지식 중요한 거 알겠고 주변에 다들 말하고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정글에서 공부도 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들이 정말 내가 짜는 코드에 제대로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훌륭하게 해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런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근데 약간 정글에서 공부하던 시절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정글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수료한 후에 CS 지식과 내가 작성하는 코드 간에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또는 약간 둘이 따로 논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 둘 간의 간극을 좀 메꿔보고자 하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개발자분들이 되게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추상화된 레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개발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UX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게 됐고 또 훨씬 많은 사용자들 타겟팅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볼 수 없게 된 부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유념할 점은 저희한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심지어 게임 개발자분들 계시면은 게임 엔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머신이랑 만나게 될 거잖아요. 저희한테서 감춰진 것들은 동시에 저희가 다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써서 추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해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작업할 수 없게 되죠. 그 말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내가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이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게임 엔진이나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쪽은 다른 분야들, 웹이나 앱보다는 아직 추상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도메인 개발자분들은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고려할 필요 없는 것들을 저희 여전히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요. 또 이 과정에서 코드나 아키텍처 변화에 의해서 성능이 많이 바뀌는 경험들을 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니어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해보는 거고요. 또 아직 정글 과정 중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이 실제 프로덕트의 게임 쪽 한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응용되는지도 조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터 구조입니다. ITA랑 CSAPP죠. 책으로 하면 뜬금없지만 퀴즈 한번 내드릴 거예요. 왼쪽 오른쪽 두 함수에 혹시 차이가 보이시나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왼쪽이요. 일단 로직은 완전히 동일하죠. 그리고 n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말은 더 빠르다는 뜻이겠죠. 손 들게 해볼까? 왼쪽, 오른쪽. 둘 다 앉으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정답은 왼쪽입니다. 20배 빨라요. 참고로 이번 발표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이 테스트 결과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O3 최적화, 그러니까 실제 제품으로 나가는 릴리즈 빌드에서 수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틀리셨거나 처음 보셨으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캐시 히트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아시겠지만 지역성의 원리에 기반한 장치죠. 잠시 지역성의 원리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 옛적에 컴퓨터 공부하시던 대학원 석박사 선생님들께서 아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 번 쓰인 데이터는 곧 다시 쓰이더라.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메모리를 참조하면 그 뒤에 이어서 그 주변 메모리도 같이 참조하게 되더라. 그런 경향이 되게 세더라. 그래서 이게 약간 공간적, 시간적 지향성으로 명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캐시 메모리는 램까지 CPU에서 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CPU 사이클 낭비, 정확히는 파이프라인 스톨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미리 가져올 때 주변 애들도 같이 가져오고 또 가져온 애도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대기시켜 놓자. 또 쓸 것 같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캐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연속된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혹은 반복적으로 접근한다면 프로세서는 그걸 램에서 안 꺼내고 캐시에서 바로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할 때 메모리는 최대한 재사용을 고려하면서 연속적으로 구성해두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코드 작성의 원칙을 저희가 한번 지켜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파티클이 1000만 개 있습니다. 참고로 저 std 리스트라는 거는 그 링크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터 기반으로 연결되는 리스트 아시죠? 그건데 그리고 파티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되게 막 반짝반짝한 이 점들 하나가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쁘죠? 그리고 저 1000만 개의 파티클들이 이 함수를 아무리 느려도 16.6ms마다 반복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로직은 애플 실리콘 M4 피코어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사실 M4인지 뭔지는 알 필요 없는데 캐시 라인 크기가 64바이트, L1 D캐시가 128KB, L2 캐시가 116MB라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캐시 메모리를 고려한 코드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롭게 그냥 나 이거 이렇게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분수 순서를 바꿔요. 분수 순서요? 변수 순서, 구조체 레이아웃을 바꾼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일 수 있어요. 네.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그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가능한 배열 같은 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얘기였어요. 링크드 리스트 말고 어레이 리스트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 배열이죠. 이렇게 쓰면은 일단 포인터 연결, 링크드 리스트엔 되게 메모리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죠. 되게 좋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접근인데 이제 데이터 일단 이렇게 되면 좋은 장점이 하나가 데이터가 이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CPU가 프리패칭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가 나도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맨 처음 가져온 순간에 야 얘네 연속돼 있으니까 캐시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 하고서 싹 다 가져와서 일단 캐시에 올려놓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프리패치인데 아무튼 캐시 컨트롤러가 프리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로 바꾸면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에 비해서 실제 램까지 이동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캐시 힌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조체 크기가 56바이트예요. 저 벡터라는 타입은 참고로 플로트 4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바이트짜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본 함수와 각자 파티클들이 자기 자신의 포지션에다가 자기의 벨로시티를 더해준 다음에 자기 라이프 타임을 깎는 거였잖아요. 지금 구조체 메모리 레이아웃 보시면은 포지션이 0바이트, 얘가 16바이트, 얘가 48바이트죠. 16, 32, 48. 그래서 일단 구조체가 56바이트니까 저희가 M4 피코어가 64바이트 캐시 라인이라 했죠. 캐시 라인 크기가. 그럼 캐시 라인 안에 파티클이 2개가 온전하게 못 들어가요. 물론 뭐 일부가 잘려서 들어갈 수 있겠죠. 앞에 몇 바이트가. 아무튼 근데 온전하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히트율을 따져볼 건데 각 캐시 계층별로 히트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L1이든 L2든 어딘가에 캐시에 히트가 됐으면 그냥 히트 됐다라고 치고서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프리패칭도 잠깐 무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이 파티클 구조체 히트는 66.6% 정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캐시 라인당 이 파티클 딱 하나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최초 접근하는 그 시점, 포지션에 맨 처음 접근하는 시점에는 무조건 미스가 나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 두 변수는 히트가 되니까 3분의 2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 부분들 짚었죠? 구조체 크기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고 또 오프셋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이걸 힌트로 삼아가지고 파티클 좀 더 개선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나요? 자유롭게.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진짜로. 네, 커피가 굳었습니다. 누구 있었나요? 방금? 없었죠? 깜짝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포지션, 벨로시티, 컬러, 랩스 타임, 카운트 다 그냥 카운트는 사실상 배열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 그냥 배열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른쪽 구조 같은 걸 SOA 구조라고 불러요. Struct of Arrays. 그러니까 배열들의 구조체인 거죠. 반대로 저희가 평소에 작성하는 저런 객체지향적인 구조체는 AOS를 합니다. Arrays of Struct. 그러니까 스트럭트들의 배열인 거죠. 이렇게 바꾸면 일단 중요한 게 56바이트 순회였어야 될 파티클 순회가 16바이트 단위로 바뀌어요. 포지션 순회하고 벨로시티 순회가 이런 식으로 바뀔 테니까. 물론 이 두 개 기준이죠. 레프트 타임은 4바이트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캐시 오염이 많이 사라지죠. 원래는 내가 필요한 거는 16, 4여가지고 36바이트만 필요했는데 메모리에 56바이트가 통으로 올라가니까 20바이트가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오염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들어가요, 캐시에. 그리고 포지션만 순회한다고 가정하면은 캐시 라인당 포지션이 4개 들어가기 때문에 75% 확률로 캐시 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캐시 히트율이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81.25% 정도 나와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나는데 시킨 거라서. 네, 이런 수학적인 계산 말고 근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파티클 1000만 개를 저희가 아까 본 함수를 진짜 돌려보면은 100프레임 동안 1000만 개를 태운다고 했을 때 링크드 리스트 쓰면 18초 걸려요. 그냥 배열 쓰면 9초 걸려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SOA도 쓰면 5초 걸려요. 그러니까 각각 3.1배 그리고 1.6배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캐시 히트를 극대화하려고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ECS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 아마존 ECS가 아니라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이게 객체 지향은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 코드라고 하면 데이터랑 그리고 그 객체가 해야 할 행동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고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객체 지향이잖아요. 근데 ECS는 이걸 거의 안티 패턴처럼 완벽하게 분리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컴포넌트라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따지면 포지션 컴포넌트, 벨로시티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로직은 시스템으로 구성한 다음에 컴포넌트들은 되게 엄격하게 정렬해요. 캐시 라인을 고려해가지고 배열 형태로. 물론 실제 배열을 쓰진 않아요. 좀 더 복잡한 자료 구조를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엄격하게 연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매 프레임 업데이트를 때릴 때마다 최대한 캐시 히트를 극대화시키고, 시스템은 그 컴포넌트를 조회해서 컴포넌트들, 그냥 포지션, 벨로시티, 랩트 타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 로직을 태우는데, 그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체를 엔티티라는 친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엔티티는 사실 말이 좋아서 엔티티지 그냥 유니트 30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아이디를 가진 엔티티라는 가상의 존재가 얘 세 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계를 DOP라고 해요. 데이터 지향 설계, 혹은 데이터 지향 프로그래밍.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보면은 대부분의 개발자 분들이 특히 이런 약간 게임 쪽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성능적인 이슈에 조금 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닌 성능적인 이슈에 좀 덜 민감한 도메인 개발자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 가끔씩은 OOP가 되게 법칙 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객체지향처럼 프로그램을 짜야 잘 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OOP도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추상화나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을 만드는데 객체지향이 굉장히 좋아서 그걸 많은 개발자들이 쓰는 게 맞지만, 그만큼 이런 성능적인 부분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OOP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OOP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놓으면 좋다는 거죠. OOP보다 함수형 프로그램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DOP가 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옛날 C 스타일로 절차 지향으로 짜는 게 더 예쁜 경우도 있어요, 프로덕트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프로덕트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맨 처음 논의했던 프로그래머의 좋은 습관 중에 첫 번째 캐시 히트 극대화에 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재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도 아이디어 있으세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사실. 그냥 할당하고 해제를 안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한번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게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많이 아실 거예요. 뱀파이어 서바이벌하고 한 몇 년 전에 되게 히트했던 게임이죠. 지금도 사람들 많이 하고. 보면은 이 게임에 박쥐가 엄청 많아요. 경험치 구슬도 되게 많긴 하지만 아무튼 많잖아요. 이 중에 저 박쥐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타입, 이뮨, 이름 있고, 메쉬, 머티리얼, 텍스처 있고, 공격력, 방어력, 체력,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플론트 벡터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같은 게임 로직이나 렌더링을 위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몬스터가 여기 보이는 이 로직대로 매 프레임 업데이트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몬스터들 쭉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 배열을 5% 확률로 몬스터가 다시 살아나요, 죽은 애가. 그리고 충돌하면 충돌 처리를 해주고, 충돌한 결과 체력이 0보다 떨어졌으면 죽여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기 사거리 안에 있으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코드에 오타가 있는데 넥스트 불이하냐 그냥 5%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건. 아무튼 그럼 이 로직은 어떻게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혹시 있으신가요? 몬스터가 죽을 때 딜리트 하지 말고 구조 자체는 냅두고 어딘가 하이드 시키는 방법이 안 될까요? 그냥 뉴 딜리트를 정직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의 논제를 떠나서 많은 개발자분들은 뉴 딜리트를 저렇게 함부로 몇 프레임 호출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별로 효율적이도 않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당을 시킨 데이터를 재사용할 겁니다. 저 액티브라는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뉴 딜리트를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살릴 때는 액티브를 true로, 죽일 때는 액티브를 false로 하고서 그 메모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스터들 벡터나 아니면은 리스트 같은 컨테이너에다 캐싱을 해두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면은 두 가지 성능 차이가 꽤 납니다. 박쥐 100만 마일을 100프레임 동안 저 로직을 태운다고 가정하면은 되게 나이브하게 그냥 유딜리트 때리면은 18초 정도 걸리는데 저기 액티브 변수 가지고 관리를 하면 5초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실제로 해제하지 않고 활성화만 변경시키면서 계속 그 메모리 올라간 채로 재사용하는 걸 풀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든 뭐 메모리든 스레드든 무언가를 지우지 않고 계속 쓰는 걸 풀링이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풀링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죠. 객체들, 그냥 풀 안에 있는 그 객체들이 서로 구분이 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로직대로 하면은 그냥 죽은 몬스터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 가져와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걔네들 중에 어떤 몬스터만 살려야 된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뭐 물론 다형성은 논외죠. 다형성은 논외로 할게요. 근데 만약에 풀 안의 객체들이 서로 구분이 돼야 된다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값의 객체를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풀링을 못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몬스터의 액티브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타입을 체크해가지고 타입까지 맞으면 나오게. 근데 저건 지금 타입만 따지고 있는데 하나씩 늘어나요. 이면도 똑같아야 되고 머티리얼 텍스처 메시 다 똑같은 걸 쓰는 애만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슬슬 눈이 침침해지죠. 저 포인터 특유의 별표가 저를 좀 더 열받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저렇게 값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셈블리가 이렇게 변화해 돼요. 물론 여기서 이 어셈블리 보자마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한테 태클 걸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좀 이따 마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지만 해시랑 해시 테이블 얘기를 갑자기 해볼 겁니다. 해시 테이블은 O1의 시간 복잡도로 조회를 할 수 있죠.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를 알비트리 기반의 뭐 오더드 테이블 같은 거 말고 그냥 해시 테이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캐시 메모리가 연관사상 방식으로 매핑이 된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CSAPP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도 해시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매핑하면은 해시 테이블에 저장해놓고 찾아올 수 있겠죠. 그것도 O1 복잡도로. 그리고 옆에 함수는 정수나 포인터를 해시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함수들이에요. 이거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실제로 쓰는 함수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어떤 정수든 포인터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든 정수나 포인터 사이 정수니까 정수로 표현만 되면은 해시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세상에서 모든 데이터는 다 사실 이진수잖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의미의 객체라도 해시로 변환할 수 있고, 해시로 변환하게 되면은 O1 비교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막 STL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 보면 딕셔너리 그냥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시 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본 그 값 비교 엄청 하는 로직이 그냥 해시키 비교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O1 비교가 되는 거죠. 어셈블리로 변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보다 훨씬 줄었죠. 근데 여전히 태클 걸고 싶으신 분 계실 건데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바로 지금까지 봤던 어셈블리어들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디버그 빌드에서 찍은 거고요. 실제 릴리즈 빌드에서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건 컴파일러가 극단적으로 최적화를 해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1.03배 빨라요. 3% 빠른데 이건 왜냐하면은 어차피 값 비교든 해시키 비교든 상수시간 복잡도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근데도 인스트럭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 차이는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좀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건데, 해시가 진짜 좋은 이유는 단순히 O1 비교하는 걸 넘어서 C1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1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컴페어 1, 딱 한 번만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라는 거는 어떤 객체들을 같은 성질의 애들끼리 분류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나와 있는 것처럼 몬스터들 분류할 건데 같은 성질의 친구들끼리 그거를 일반적으로 값 비교를 하게 되면 n제곱으로 돌려야 되는데 해시를 쓰면은 버킷 정렬 알고리즘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ON으로 때려버릴 수 있어요. n개 몬스터에 대해서. 당연히 n제곱 대 n이니까 성능 차이가 압도적으로 날 거죠. n이 1000이면은 52배 빨랐는데 10,000개 되면 600배 빨라지고 10만 개면은 거의 8000배 빨라져요. 알고리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짤로 쓰면 딱 좋겠죠.
그러면은 분류 오케이 해시가 분류에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당신은 일할 때 분류를 뭐 할 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렌더링 프로그래머니까 GPU한테 렌더링을 시킬 때 그 GPU의 상태를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마치 로봇한테 내가 테슬라 로봇한테 요리를 시킨다고 가정하면은 걔한테 칼도 쥐어주고 프라이팬도 주고 앞치마도 입혀주고 다 한 다음에 재료 딱 넣어주면서 야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딱딱딱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GPU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는 셋 패스 콜이라고 해요. 실제 그 세팅을 해주는 패스를 세팅해주는 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GPU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행위가 생각보다 비용이 커요. 왜냐하면은 GPU, CPU 둘 다 빠른데 왜 느리냐 하면 그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버스의 대역폭 같은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한계가 되게 크거든요. 둘 간에는. 메모리 가는 것보다 더 느려요. GPU로 가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은 상태 변화 콜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러면 쉐이더, 렌더 패스, 뎁스 테스트, 뭐 인풋 레이어, 알파 블렌딩, 정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맞추면은 상태 변화를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다음에 걔네들 연속적으로 드롭볼 시키면은 걔네들 그리는 그 사이에는 상태 변화를 전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그리는 거를 배치 렌더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니티 엔진이라는 되게 유명한 상용 게임 엔진이 있어요. 유니티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피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RP 배처라는 건데 얘네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그 배치 렌더링 비법 소스 같은 거예요. 자기들만의. 다 까발려진 소스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해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 실제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렬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분류를 할 때도 그렇고 단순히 비교를 하는 비교 정렬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비교 정렬로 어떤 애를 정렬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웬만한 거 아니면은 n 로그 n이잖아요. 퀵소트 같은 거. 근데 해시를 쓰면은 n로 확 줄여버릴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계속 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항상 하죠. 게임이나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은 AI도 마찬가지지만 FP 연산, 그러니까 실수 연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수학책 짤 가져왔나 싶겠지만 이게 그래픽스 교과가 캡처해 온 거예요. 이게 징그러우시면은 게임 개발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FP 연산 중에 대부분이 AI랑 똑같이 벡터나 행렬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GPU가 게임할 때 필수적인 거고 GPU 이용해서 대량의 지오메트리, 라이팅, 컬러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GPU가 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CPU에서도 수많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 가공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CPU 사진이 나왔는데 CPU에는 아시겠지만 수많은 특수한 레지스터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네모칸에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볼 것들은 SSE, MMX, 뭐 AVX, FMA 이런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모두 SIMD 연산을 위한 장치입니다. SIMD가 뭐냐? 저희 아시겠죠? 풀린의 분류에 따르는 그 SIMD가 맞아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그러니까 연산 한 번으로 여러 개 데이터에 똑같은 연산을 딱 때려주는 거죠. 혹시나 모르시면은 마찬가지로 CSAPP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행렬 간 곱셈을 그러니까 행렬끼리 곱하는 거를 일반적인 SISD 저희가 그냥 그 별표 가지고 곱하는 스칼라 연산이랑 SIMD를 이용한 연산이랑 각각 구현해서 돌려볼 거예요. 이 SIMD 코드 보면은 약간 외계어 같이 생겼어요. 처음 보는 함수들이 잔뜩 있죠. 근데 이 SIMD 함수는 구글에다가 인트린식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가이드 보면서 쓰는 거예요. 저도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보면은 1024 x 1024 행렬 딱 한 개를 곱할 때 그냥 AI 할 때 보통 보이는 그런 사이즈죠. 그런 걸 곱할 때는 SIMD가 스칼라보다 16배 빨라요. 그리고 그래픽스에서 자주 하는 4x4 행렬을 여러 개 곱하는 방식에서는 1000만 개 행렬을 곱한다고 했을 때 SIMD가 2.6배 정도 더 빠릅니다. 놀랍죠? 그래서 실제 이 SIMD 효율이 되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스칼라 곱셈을 한다 할지라도 걔네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SIMD 연산을 바꿔버려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깊은 포문 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함수를 타고 들어가면서 곱하거나 하는 식의 뭐 제기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걔네들도 이걸 최적화를 못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해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심드 코드를 짜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 풀링과 할당자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정글 하시면서 알비트리나 말롱랩 이거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쓴? 약간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이 되게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 이름 적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글 할 때. 근데 제가 엔진 프로그램 입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쓰더라고요. 이게 언리얼 엔진에서 쓰는 그 메모리 얼로케이터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뉴 딜리트 함부로 안 하고. 그래서 게임 엔진의 특징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매우 많은 오브젝트 혹은 되게 거대한 오브젝트가 매 리소스마다 프레임 그 리소스들이 매 프레임마다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소스는 물론 저 말한 거대한 리소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되게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되게 엄격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ECS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할당할 메모리의 사이즈가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오브젝트의 개수와 그 오브젝트 종류가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누수가 나기 시작하면 그걸 탐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할당 해제가 되게 빈번하게 수행된다는 뜻이고요. 메모리 단편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블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누수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체제나 언어 사양이 제공한 뉴 딜리트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메모리 단편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캐시 미스라도 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리고 단편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페이지 할당받은 걸 넘어가가지고 페이지 폴트가 나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제한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게임에서 못 써요, 그러면. 근데 우리 게임 엔진 쪽에서는 뉴 딜리트를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쓰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말롱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할당 해제가 빈번하게 수행되는 메모리를 쓸 때는 스택 할당자라는 걸 만들어 쓰고요, 저희는. 단편화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스몰 메모리 얼로케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 블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풀 할당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한 프레임에서만 사용하고 삭제되는 함수라면 스택 할당자라는 걸 이용해요. 이거는 CPU의 그 스택 프레임을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 로직 되게 간단하거든요. 연속된 버퍼 하나가 있고 얘한테 엄청 크게 메모리를 게임 로딩을 딱 박아버려요. 그냥 엄청 크게 할당을 해버린 다음에 걔네들한테 memset을 한번 때려가지고 페이지 폴트를 미리 한번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 안 나거든요, 그 메모리 접근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 포인터 가지고 메모리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포인터 내려가면서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프레임 딱 끝나면은 스택 포인터를 그냥 0로 되돌리면은 사실상 해제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 게임 루프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은 뭐 프레임 준비하고 이벤트 핸들링하고 뭐하고 뭐고 다 끝났으면은 플러스 딱 때려가지고 포인트 그냥 0호 딱 끝. 이렇게 쓰면은 물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데 이 정도로만 쓰면 좀 아까우니까 보통 마커라는 기능도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뿐만 아니라 어떤 로컬 단위에서도 끝나면 해제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마커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먼저 어떤 함수에서 마크를 호출하면 마크가 마커라는 애를 지역 변수로 만들어 제공해주고, 그럼 이 친구는 생성자에서 현재 얼로케이터의 포인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함수가 끝나는 순간 저 친구의 소멸자가 호출될 테니까 그때 릴리즈를 자동으로 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 함수가 끝나는 순간 그만큼 포인터가 되감아지겠죠. 그래서 스택 얼로케이터를 쓰면 일반적인 뉴 딜리트가 6.4초 정도 걸리는 로직이 스택에서는 0.2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되게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동일한 객체를 많이 할당한다고 하면은 풀 할당자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풀링이랑 이게 똑같죠. 그래서 말 그대로 메모리 덩어리들을 풀링합니다. 얘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버퍼에다가 엄청 크게 메모리를 미리 받아놓고 memset 한번 때려가지고 폴트 없애버린 다음에 이 청크 단위로 끊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데이터 제로 배열이라는 건 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약간 그 메모리의 지점에다가 라벨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청크들은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근데 저게 그냥 관리만 링크드 리스트로 하는 거지 실제 메모리는 연속된 구조예요. 그 배열로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의 아이디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당 해제하는데 5원밖에 안 걸리고요.
단편화도 없어요. 실제 메모리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대열과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을 합친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new delete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테스트를 할 때 new delete가 21초 정도 걸리는 로직이 풀 allocate를 쓰면 3초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메모리 단편화 얘기를 좀 할 건데, 메모리 단편화는 대부분 작은 할당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번에 1GB를 딱 박아버렸으면은 걔가 날아가도 1기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잘라서 할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8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할당하기 시작하면은 단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할당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뉴딜리트를 쓰지 말고 그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들 미리 잔뜩 만들어 놓고 걔네들 블록처럼 쓰자, 풀 얼로케이터처럼 쓰자라고 하는 게 스몰 메모리 얼로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구현이 사실상 풀 할당자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할당자, 16바이트짜리 할당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따로 예시 코드는 없고요. 아무튼 그 말롱랩이라는 거 되게 쓸데없어 보이지만, 물론 게임 쪽이 아니면 여전히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걸 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 얼로케이터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CSAPP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OSTP랑 핀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봤던 몬스터 객체죠. 이 몬스터는 메쉬 머티리얼 텍스처라는 친구를 사용해요. 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메쉬 머티리얼 텍스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적어놨는데, 메쉬는 렌더링할 물체의 기하적인 정보, 아까 말했던 그 삼각형 같은 것들, 머티리얼은 그 물체의 표면 재질, 저게 있어야 빛이랑 상호작용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는 그 친구한테 입힐 이미지죠. 근데 머티리얼은 보통 한 수백 바이트 정도 되고요. 메쉬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바이트 정도 돼요. 그리고 텍스처는 최악의 경우에는 메가바이트까지 가는데, 이러면은 보통 아트한테 소리를 지르죠. 근데 솔직히 아까 본 그 게임에서 이런 무거운 리소스들 모든 박쥐들이 각자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게임인데, 동일한 메쉬 머티리얼 텍스처를 사용하는 모든 박쥐들이 다 하나씩 가진다 시작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메쉬 텍스처가 저런 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게임 월드 안에 박쥐가 100마리 있으면은 벌써 21MB의 메모리를 쓰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210KB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자세히 보면은 플레이어한테 맞으면은 쟤네들은 하얘지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리소스가 달라져야겠죠. 그러면은 공격받은 몬스터 전용으로 리소스 셋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스위칭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쉽게. 네. 사실 이 장면들은 실제로 가장 완벽한 예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런 메쉬 디스트럭션 같은 렌더링 기법들은 너무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GPU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런 걸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멋있기도 하고 다소 가정적인 예시 정도는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물리 현상에 의해서 메쉬가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빌딩이 부서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파편들이 생겨나고 이것들도 전부 머티리얼 메쉬를 가지겠죠. 근데 이걸 방금 전 박쥐들처럼 저 조각들이 생길 걸 가정해가지고 리소스셋을 미리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운영체제의 가상 메모리나 캐시 관리 정책으로 사용되는 카피 온 라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할 겁니다. 메모리 페이지를 복사할 때 연산과 데이터의 여기 무결성이 적어요. 정합성이죠, 사실은. 정합성을 요구할 때까지 메모리를 가만히 놔뒀다가 실제 정합성을 요구할 때 갱신하는 게 카피 온 라이트 정책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모방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방을 해가지고 리소스 관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상황처럼 모두가 같은 리소스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애가 맞아요, 플레이어한테. 이 빨간색이 하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흡혈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흡혈 박쥐는 자기만의 리소스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박쥐들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거 쓰다가 또 다른 애가 이번 독공격을 받아요. 그럼 얘 이때 다른 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체가 구분 가능한 리소스 셋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구분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리소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뭐 게임 개발자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에셋 관리 같은 걸 넘어서 실제 인게임에서 리소스 관리하는 것도 되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게임 월드 안에 리소스 개수를 최대한 낮추는 게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메모리 관리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따오면 리소스 관리 복잡도가 줄 수 있고 매 프레임 업데이트를 태워야 할 리소스 셋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도 약간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쉬 머티리얼 텍스처가 박쥐가 딱 맞는 순간에 씬에 딱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뉴 딜리트로 하려고 하면은 느려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스텀 올로케이터가 필수적으로 같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PPT에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렌더링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서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게 인스턴싱이라는 렌더링 기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다음은 핀토스 얘기를 시작해보죠. 구기분들은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간 네, 이 텍스트 보자마자 좀 한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깃북 페이지 딱 받아서 읽자마자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타이머 인터럽트 어쩌고 하면서 막 코드 짜고 하는데 뭔 소린가 싶죠. 일단 이 문제를 10기분들한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비지 웨이스로 시간을 체크하는 로직이 있는데 걔를 타이머 인터럽트 기반으로 바꾸려 하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re-implement it to avoid busy waiting. busy waiting을 쓰지 마라, 피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 busy wait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레드가 대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계속 컨텍스트가 블록이 안 되니까 CPU가 계속 풀로드 상태로 돌고 그러니까 자원 소모가 계속되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작업을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기회비용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반면에 타이머 인터럽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뮤텍스, 그러니까 스레드가 대기하는 다른 방법으로 상호 배제 뮤텍스가 있죠. 이 뮤텍스 기반의 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뮤텍스는 스레드가 실제로 대기합니다. 운영체제가 얘를 재워버려요. 웨이트 상태를 가지게 되고 웨이트 상태가 돼서 잠들게 되면은 해당 컨텍스트의 자원 소모가 전혀 없어지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쓰던 리소스들을 다른 자고 있던 애를 깨워가지고 걔한테 할당해주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케줄링도 내부적으로 똑똑하게 일어나죠. 근데 이 스케줄링 사실 링 제로에서 일어나잖아요. 핀토스 하다 보면은 저거 다다음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저 아직 기억 안 나는데 저희는 시스템 콜의 개념이나 원리를 핀토스에서 배우고 구현을 해보면서 시스템 콜 자체의 비용이 상당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콜 비용이 큰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실제로 핀토스 할 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뮤텍스 기반으로 스레드 락을 걸면은 그 안에 로직이 다 시스템 콜로 시작해가지고 커널에서 도는데 이게 비용이 괜찮은가? 뮤텍스로 락을 거는 순간 다음 단계를 거쳐요. 일단 유저 모드에서 유저 모드는 초록색, 빨간색은 커널 모드라고 생각하세요. 락 요청을 하면은 그 운영체제가 경쟁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요. 그 사실 운영체제가 아니죠. 그 함수 단에서. 그래서 경쟁이 발생했으면은 시스템 콜 때려버리고 그럼 링 제로로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요청한 스레드를 블락시켜버리고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시작하고 스케줄링을 끝내서 깨워놓을 친구를 확인을 하면 그 친구를 딱 깨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마치 뮤텍스 같은 블로킹 방식의 락이 되게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고민 없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뮤텍스의 유저 커널 전환 비용이나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을 고려했을 때 얘보다 그냥 비지웨이트 하는 게 더 싸면 비지웨이트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 결론은 아니겠네. 결론적으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임계 영역 안에서의 로직이 짧고 락 경쟁이 발생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경합 수준이 심하지 않고 임계 영역 안에서 또 블락학되거나 또 대기하지 않는다면 CPU의 웨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비지 웨이트를 했을 때 드는 자원이 뮤텍스 자원보다 쌀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핀토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좋다고 생각한 비지 웨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락을 거는 선택지가 존재하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스핀락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스레드가 한 지점에서 계속 맴돌면서 스핀하면서 대기합니다. 이때 스핀을 할지 말지는 아토믹 연산, 원자적 연산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되게 짧게 구현하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락 경쟁이 발생하지만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락 한번 풀고 나면 다른 거 하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경쟁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임계 영역에 진입하면 그 로직이 되게 짧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블락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기피했던 비지웨이트, 스핀락이 보다시피 20스레드를 가지고 100만 번 카운팅하는 로직을 시켰을 때 더 빠릅니다. 1.5배 빨라요.
그러면 몇몇 분들이 태클 거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아이뿔뿔 같은 거로 테스트한 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풀 얼로케이터를 스레드 세이프하게 개조해가지고 각각의 방식으로 구현한 다음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스피드락을 이용해서 멀티 스레드에서 동시에 할당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경쟁을 처리해주는 로직이 들어갔고, 얘는 뮤텍스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얼로기랑 디얼로그를 할 때 락을 걸고서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실전적인 사례에서도 스피드락이 뮤텍스보다 빠릅니다. 20개 스레드가 75만 번의 오브젝트 할당 해제 랜덤으로 발생시킬 때 한 프레임에서는 1.5배, 10프레임 반복하면 1.3배, 100프레임 반복하면 한 1.13배 정도 빠르다고 나오네요.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될 게 프레임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성능차이 좁혀지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피드락의 그 조건 중에 경합 수준이 높으면 또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스피드락은 어쨌든 CPU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CPU가 계속 돌면 당연히 전기를 먹고, 그러면 프로세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점점 올라갈수록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해서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쓰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락이 방금 말했던 제가 그 조건들 만족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잘 해보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방금 스피드락 구현 코드 보면은 저 while문 안에서 이거 스핀을 할지 말지를 테스트 앤 셋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하는데, 이게 그 아토믹 연산으로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불리언 값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기 필요 여부를 그냥 돌리는, 레지스터 연산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 메모리 간 비교 연산으로 돌리는 건데, CAS 연산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리고 CAS에 성공하면 카운터 1 증가시켰죠.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저 카운터 뿔뿔 자체를 CAS 연산으로 하면 안 되나요? 원자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스핀 돌고 아토믹 확인하고 스핀 돌고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테스트 코드에서는. 그래서 저 카운터를 그냥 일반 64비트 인트 말고 아토믹 64비트로 수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어셈블리 단에서 그냥 인크리즈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락이 붙죠. 이 락이 붙으면은 그 해당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는 메모리 버스 잠깐 폐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원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스피드락보다 더 빨라집니다. 2.9초 정도 걸리죠. 근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제 락 같은 걸 전혀 안 걸고 내가 필요한 연산 자체를 원자적으로 해버리는 방식을 락프리 구조라고 해요. 락프리 알고리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CAS 연산이라는 게 그 이름 말 그대로 컴페어 앤 스왑이잖아요. 컴페어를 해서 정합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스왑을 해버리는 건데, 쓰기 연산을 그때 하는 구조인 건데, 근데 여기서 정합성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때까지 CPU가 한 일들이 다 버려지겠죠. 제가 만약에 락프리로 구현된 어떤 큐에다가 메쉬 데이터를 넣으려고 막 메쉬를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행렬 계산하고 뭐 때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넣을 준비 됐어 하고 푸시를 하는 순간에 CAS에 실패하면 그 메쉬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락프리 구조는 스레드 경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CAS에 실패했을 때 버려야 되는 연산의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스레드 경합 수준이 높으면은 기존 작업을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락프리지 웨이트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였던 스핀락이나 이 락프리 알고리즘 둘 다 기하 상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운영체제 스케줄링은 기하 상태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되게 똑똑하게 해주는데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 줄 요약을 하자면, 뮤텍스의 블로킹 방식의 락이 커널 수준 비용, 그러니까 시스템 콜 전환하고 하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로직이 있다면, 기하 상태의 단점을 감수할 수 있고 임계 영역 안에서 그 기하 상태의 단점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계 영역 안의 연산이 간단하면은 스핀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뭐 그런 건 아닌데 스레드의 경합 수준이 낮아. 그래서 CAS 같은 걸 쳐도 실패할 가능성이 좀 낮아. 이렇게 생각하면 락프리를 쓰면 되게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하 상태 얘기를 다시 좀 해볼게요. 기하 상태의 단점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건 그럼 뭘까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스레드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뜻인데, 스레드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 스레드가 경쟁적으로 어떤 잡을 나눠서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경우라면 스레드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의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생산자 소비자 패턴이죠. 생산자가 뭐 태스크를 생산하든 데이터를 생산하든 뭐든 만들어가지고 큐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소비자들이 큐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서 하는데, 그때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스레드가 자기 걸 가져갈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소비자 어차피 그냥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생산자 소비자 패턴의 대표적인 게임 엔진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잡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잡 시스템은 워커 스레드 풀 기반의 잡 처리 메커니즘인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잡이랑 태스크랑 다르다는 거예요. 웹 워커 같은 일반적인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는 태스크 기반 처리랑 다르게 이 잡은 태스크의 구조적으로 서비스시거든요. 한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여러 로직들이 각각 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 시스템을 이걸 예시 코드로 보여드리긴 너무 빡세가지고 그냥 도식으로만 보여드리면은 여러 워커 스레드 풀을 잡 시스템이 가지고 있고 그 풀들마다 각각의 잡 덱을 가져요. 큐가 아니에요. 덱을 가지는데 왜 큐가 아니라 덱을 가지냐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 잡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워커들한테 일단 공평하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잡들은 얘네들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스레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태스크 스케줄링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거 다 하면 딱 끝나요. 전 제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이러고 말거든요. 잡 시스템은 좀 더 정교한 게 내가 할 일 다 했으면은 약간 그 성장에 목마른 개발자들 마냥 남의 거 빼서 자기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그 업무 시간이 최대한 줄어들게 해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잡 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진짜 훔쳐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덱을 쓰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워커 스레드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잡을 훔쳐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간에도 스레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경합성이 높아져요. 큐를 쓰면은 똑같은 데서 꺼내오고 똑같은 데 넣으니까. 근데 덱을 쓰면은 빼는 건 뒤에서 훔칠 땐 뒤에서 빼게 하고 네일을 가져올 땐 앞에서 빼게 하면은 둘 간의 경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레드 경합수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덱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디어 되게 멋있죠. 그 외에도 이런 수많은 잡들이 들어올 때 얘네들 간에 종속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이 다 끝나야만 주황색을 시작할 수 있다 같은 일반적인 워커 스레드 풀 같은 경우에는 종속성이 있는 그 테스트가 있다면은 앞에 있는 태스크, 끝내야 되는 태스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웨이트 해버려요. 메인 스레드가 웨이트 했다가 다 끝나면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음 태스크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잡 시스템은 그 웨이트 비용이 아까워요. 게임에서는 그거 웨이트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디펜던시 그래프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DAG로 구성해가지고 이 잡들이 다 끝났을 때만 얘를 넣을 수 있다 같은 그 구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얘네들 계속 업데이트 치면서 잡을 조율을 하는 거죠. 그 워커 스레드들을. 그래서 이 구축이랑 조율하는 비용이 좀 로직은 복잡해지지만 웨이트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생산자인 메인 스레드 입장에서는 잡 시스템에 어떤 잡이 쌓여있든 간에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막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넣듯이. 그러면은 안에서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네. 그래서 되게 막 와다다 얘기하긴 했는데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길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세 줄 요약하자면 다한 것 같아요. 저희 객체지향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항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도메인을 할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는 게 개발자의 미덕이고요.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는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코드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진짜 지저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프로파일링을 해서 핫스팟이 어디 있는지 같은 걸 알아내서 하는 거고 이 상황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저희가 정글에서 배워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하자요, 정글에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여기에 썼던 테스트 코드가 궁금해서 난 보고 싶어요 아니면 돌려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코치님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깃 링크 드릴게요. 그럼 끝입니다. 이제 가시면 돼요. 제가 그